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32년간 미국에서 전문가로 한평생을 살아온 베테랑 소방관이 한국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만 것인데요. 전 세계 185개국을 다 돌았던 그는 한국에서 목격한 놀라운 장면에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한국은 미국보다 30년은 앞선 국가다라는 말을 쏟아냈던 그는 한국이 보여준 저력 앞에 서구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일이라면서 경탄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는 한국에서 무엇을 보았기에 그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루이스 하워드라고 합니다. 미국 시카고 출신이고 32년 동안 소방관으로 일하다가 얼마 전 은퇴를 했죠. 평소 저는 말수가 많지 않은 편이고 감정을 쉽게 드러내는 성격도 아닙니다. 그러나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생기면 무조건 끝까지 하는 스타일이죠. 아마 같이 일했던 동료들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표현이라는 건 여전히 저한테는 좀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어요. 소방이라는 일은 늘 현장에서 불과 마주해야 했지만 사실 진짜 불은 사람 마음 안에도 있습니다. 화염 속에서 뛰어들던 날들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은퇴하고 나니까 마음이 더 뜨겁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무언가 중요한 걸 놓친 듯한 허전함? 그게 날마다 저를 따라다니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가 이런 제안을 했죠. 한국에 가보는 건 어때? 요즘 세계적으로 구급 소방 시스템 잘 돼 있는 나라라더라. 배울 것도 많을 거야. 한국이라는 말을 듣고 솔직히 그때 당시에는 별로 끌리지 않았던 제안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죄다 똑같이 생긴 회색 건물들, 최첨단 기술로만 도배된 빠름을 강조하는 스마트 도시 정도였어요.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에 공동체 같은 건 아예 사라졌을 거라는 편견이었습니다. 한국 거긴 그냥 복제도시들이잖아. 빠른 걸 너무 강조하고 최첨단 시스템만 대충 갖다 놓고 우리나라 좋아요 하는 곳인데 뭐 하러 가?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입 밖으로 나왔어요.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고 믿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은퇴 후 이 공허한 마음을 어떻게든 채우고 싶었습니다. 뭐든 해보고 싶은 마음에 결심을 했죠. 그래, 여기서 이렇게 무의미하게 하루하루를 보낼 바에는 한번 가보기라도 해보지 뭐. 그렇게 결국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때 저는 뭔가를 붙잡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시 불 속에 들어가야 할 이유를 찾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은퇴라는 것은 생각보다 아주 조용하게 어느 순간 찾아왔어요. 마지막 출동을 마치고서 돌아왔을 때 동료들이 박수를 쳐주고 헬멧에 사인을 남기고 케이크도 자르던 그 순간만큼은 참 뭉클하고 감동적이었죠.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는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무전기와 항상 어깨에 걸려있던 장비가 빠진 허전한 유니폼, 그리고 너무나 고요한 하루가 낯설었습니다. 처음엔 그 조용함과 고요함이 참 고맙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마치 뭔가가 제 안에서 천천히 식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소방관으로서는 끝이지만 사람으로서는 아직 무언가 남은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여 한국으로 갈 결심을 했던 겁니다. 사실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TV에서 본 서울은 전부 반짝이는 빌딩들이었고 로봇이 서빙하는 식당과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빠르게 걷는 사람들 뿐이었죠. 공동체 같은 말은 어울리지 않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나치게 효율적이고 감정보다는 시스템만 움직이는 도시라는 이미지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짐을 싸고 있는 제게 친구 톰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네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해봐.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가 고작 그 정도인지를 말이야. 아마 깜짝 놀랄 거다. 그렇게 저는 심드렁한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기대보단 체념에 가까웠어요. 어차피 이건 그냥 여행인 거지 뭐 마음을 비우고 가는 게 좋겠어. 그 이상은 아마 없을 테니 말이야. 그런데 그 한국 여행이 제가 다시 살아나는 길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제 첫인상은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인천공항부터 시작해서 도심으로 가는 길까지 그야말로 정돈과 속도 그 자체였습니다. 도로엔 차가 많았지만 혼란은 없었고 지하철은 정각에 움직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말없이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죠. 모든 것이 척척 맞아 떨어지는 퍼즐처럼 보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너무 완벽해서 더 불편하기도 했어요. 그래, 이게 내가 상상한 한국 모습이지. 기술과 질서, 감정 따위는 절대 안 보이는 그런 불편한 도시. 서울 소방청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소방 전문가 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것은 도착한 지 이틀 뒤였습니다. 영어가 능숙한 한국인 담당자가 저를 반갑게 맞이했고 꽤 상세한 일정표도 받았어요. 첫 일정은 지하철 화재 대피 훈련 참관이었죠. 지하철 훈련이라 글쎄 얼마나 대단하다고?
사실 큰 기대는 전혀 없었습니다. 훈련은 가짜 불의 가짜 연기, 그리고 약간의 혼란 속에서 시민들이 우왕좌왕하는 그저 형식적인 이벤트일 거라 생각했으니 말이죠. 그런데 제가 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훈련은 시작부터 완전히 달랐어요. 사전 방송이 나가고 경고음이 울리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하나 소리치거나 혼란을 일으키지 않았고 장애인 승객 역할을 맡은 사람까지 아주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이동하고 있었어요. 훈련용 연기가 터널 안을 채우기 시작하자 구조대원들이 완전한 동선으로 뛰어들어 왔고 그들은 마치 무대에서 연습한 배우들처럼 척척 움직였습니다. 지켜보던 제 입에서 무심코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 정도 민간 훈련을 한다고 한국에서? 이건 미국에서 보기도 힘든 수준인데 말도 안 돼. 정말 놀라웠습니다. 미국에서도 지하철 사고 대응 훈련은 종종 하지만 시민들의 참여도나 조직력은 이렇게까지 철저하진 않았어요. 게다가 인상적이었던 것은 연출이 아니라 진심이었다는 것이었죠. 이들은 마치 훈련이 아니라 진짜 상황인 것처럼 서로를 보호하며 움직였고 소방대원들도 단 한순간도 느슨해지지 않았어요. 훈련이 끝난 뒤 한국 측 관계자 중 한 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하워드 씨? 굉장하죠? 저는 솔직하게 대답을 했어요. 솔직히 많이 놀라긴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시민들까지도 굉장히 훈련이 잘 되어 있더군요. 그분은 제 대답에 겸손하게 웃어 보였고 이어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훈련을 훈련으로만 여기지 않거든요. 누군가의 생명이 걸린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 말이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기계처럼 움직이는 도시라고만 생각했던 서울에서 뜻밖에도 준비된 인간성을 본 느낌이었죠. 물론 이걸로 편견이 완전히 깨진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첫 충격이 제가 이곳에서 진짜 뭔가를 배우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 만든 순간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 소방서로 이동했어요. 현장 구조대원들과 일정 기간 함께 생활하며 훈련과 출동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일환이었죠. 사무적인 참관자에서 벗어나 실전 환경에 최대한 가까운 분위기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처음엔 그들이 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조금 걱정이 됐어요. 외국에서 온 은퇴한 소방관은 누군가에겐 단지 과거 이야기나 풀러온 사람일 수도 있었을 테니 말이죠. 그런데 의외의 모습들이 펼쳐졌습니다. 대원들은 저를 선입견 없이 대했고 경계심도 없이 진심으로 환영해줬어요. 그리고 훈련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도 높고 철저했습니다. 한국 소방대원들의 하루는 말 그대로 강철 교육과 같았어요. 고강도 체력 훈련, 소방 장비 점검, 각종 시나리오 훈련, 그리고 휴식 중에도 반복되는 긴급 출동 대비 태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자세였어요. 지시를 따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팀을 이끌 줄 아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실내 구조 훈련 중 저는 한 대원과 파트너가 되었어요. 이름은 김태호였고 조용하고 말수는 적지만 눈빛이 아주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훈련 중 장비를 점검하는데 그의 팔뚝에 깊게 패인 흉터가 눈에 들어왔어요. 본능적으로 그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진짜 불 속에서 얻은 상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저는 조심스레 물었어요. 혹시 그 상처 화재 진압 중에 생긴 건가요? 제 질문에 그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한 6년 전쯤이죠. 공장 화재였습니다. 안에 작업자 한 분이 못 빠져나왔거든요. 들어갔다가 조금 데였죠. 말투는 가벼웠지만 그 말 속에 묵직한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저 같으면 그 기억을 꺼내는 것도 조심스러웠을 텐데 그는 아주 담담하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말없이 그를 바라보자 태호 대원이 웃으며 덧붙였죠. 그래도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걸 하려고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니. 미국에서도 많은 소방관들이 사명을 가지고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드뭅니다. 보통은 영웅이란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어딘가 우쭐해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 단어조차 필요 없어 보였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보여주기 위한 영웅이 아니라 진짜 영웅이네. 그 말이 제 속에서 저절로 떠올랐어요. 참 조용한 사람들로 보였던 한국 소방대원의 조용함 속에 타인을 위해 몸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 뜨거운 심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소방서 숙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시스템을 보는 게 아니구나. 한국의 소방대원들,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였어. 그리고 그게 이곳 한국에서의 진짜 시작이라는 느낌을 들게 해줬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무렵 프로그램 담당자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하워드 씨, 이번 주엔 시골로 함께 가실 겁니다. 강원도 쪽입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출동이 될 거예요. 강원도, 이름만 들어도 참 푸근하고 고요한 느낌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차로 몇 시간을 달린 끝에 도착한 곳은 그 이름도 낯선 작은 마을이었어요. 산자락 아래에 자리한 조그만 논밭, 구불구불한 골목길, 그리고 짓궂은 강아지들이 어슬렁거리는 마당이 있는 그런 곳이었죠. 도착하자마자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마을 외곽에 오래된 가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이었죠. 팀은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고 소방차가 굽은 시골길을 힘겹게 통과할 때 이미 하늘은 회색 연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땐 집은 절반 이상이 이미 전소된 상태였어요. 비닐하우스 옆에 붙은 나무집이었고 마당엔 애지중지 키우던 가재도구들이 전부 불타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마친 뒤 저는 그 마당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거센 불길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찢어진 지붕과 검게 그을린 벽, 그리고 공허한 바람뿐이었죠. 가슴이 참 답답해졌습니다. 이곳은 대도시가 아니기에 복구와 보상 자체가 쉽지 않을 테니 말이죠. 바로 그때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분들도 있었고 중학생 또래의 아이들의 모습도 보였어요. 그 사이에 젊은 부부까지 정말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모두가 자연스럽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나무 조각을 치우고 누구는 연탄재를 한쪽으로 몰고 누구는 타다 남은 이불을 조심스럽게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지켜보던 저는 믿기 어려운 광경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잖아. 이건 그야말로 삶 자체로 움직이고 있는 공동체야. 그 와중에 그 집의 주인으로 보이는 백발의 할아버지가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마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입가엔 피곤한 웃음이 묻어 있었죠. 제 어깨를 툭 치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불은 집을 태워도 마음은 못 태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말 그대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이 집이 그분에게 어떤 의미였을지, 어떤 세월이 쌓였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고 있었어요. 도리어 저보다 먼저 일어섰고 주변 사람들에게 농담도 던지며 복구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도시에서라면 이 상황에 뉴스, 보상, 분노가 먼저였겠죠. 하지만 여기선 손길, 이웃, 그리고 모두 함께 다시 시작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한국이라는 나라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곳 사람들은 불행을 결코 피해 다니지 않았습니다. 대신 불행이 닥쳤을 때 서로의 손을 먼저 붙잡고 함께 했죠. 그건 시스템이나 매뉴얼로 만들어질 수 없는 것으로 오랜 시간 쌓인 사람 냄새에서 나오는 힘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트럭 뒷칸에 앉아 마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되뇌었어요. 내가 알던 한국은 건물과 신호등으로만 이루어진 복제 도시 같은 느낌이었는데 전혀 아니었어. 한국이야말로 정말 사람들 속에 정을 느끼며 살 수 있는 곳이었구나. 시골 화재 현장을 다녀온 후 제 속에서는 알 수 없는 울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감정이 슬픔인지 감탄인지 혹은 한국에 대한 부러움인지 분명하진 않았지만 하나는 분명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국을 너무 얕게 보았다는 것이었죠. 며칠 뒤 다시 서울로 복귀한 저는 짧은 휴식 시간을 이용해 인근 지역의 일선 소방서들과 몇 차례 현장 출동을 함께 해봤습니다. 단순한 불이나 응급 상황이 아닌 말 그대로 생활형 긴급 구조들이 꽤 많았어요. 고령의 주민이 엘리베이터에 갇혔다든가 어린아이의 손가락이 문틈에 끼었다든가 아파트 정전으로 호흡기 환자가 위험에 처했다든가 하는 사건들이었죠. 그중 하나 정말 인상 깊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죠. 한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가스 누출 의심 신고가 들어왔어요. 출동 당시에는 아직 정확한 위험은 감지되지 않았지만 소방팀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주민들을 빠르게 대피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던 것은 바로 주민들의 반응이었죠. 누가 떠밀지도 않았는데 서로 괜찮으세요? 이리로 오세요. 라고 하며 노약자와 아이들을 먼저 이동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어 엘리베이터가 멈추자 어떤 젊은이는 유모차를 들고 계단을 내려왔고 또 어떤 아주머니는 미처 나오지 못한 옆집 할머니를 부축해 데려왔어요. 누군가는 주민 리스트를 꺼내 확인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비상담요를 나눠주고 있었죠. 그 모습은 말 그대로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안엔 사전 훈련이나 관제 시스템보다 훨씬 본질적인 무언가가 있었어요. 서로를 이웃으로 여기는 마음과 자신의 불편보다 남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보였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어요.
이건 시스템이 아니라 한국의 정신이구나. 함부로 따라할 수도 강압적으로 시킬 수도 없는 일이지. 그날 밤 소방서 숙소로 돌아온 뒤 저는 조용히 일기를 펼쳤습니다. 저는 평생을 소방관으로 살았고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었어요. 하지만 이처럼 한 사회가 자연스럽게 위기 속에서 서로를 품는 모습은 솔직히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첨단 기술의 나라라고만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어. 이 첨단을 움직이는 건 결국 사람이고 그 사람들 사이에 내가 잊고 살았던 무언가가 있는 게 확실해. 서울의 반짝이는 야경을 보며 저는 다시금 한국의 모습을 눈에 담아봤습니다. 수많은 고층 건물, 도로 위의 헤드라이트, 그리고 전광판의 빛들도 정말 멋져 보였어요. 그러나 그 모든 화려함보다 더 인상 깊은 것은 이날 하루 제 눈앞에서 반짝였던 이름 모를 한국인들의 따뜻한 행동들이었습니다. 그 빛은 기록에도 남지 않고 뉴스에도 나오지 않지만 진짜 이 도시를 살게 하는 불빛이었죠. 그날 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내가 알던 첨단 한국에 이런 모습도 있었나? 그리고 그 질문은 저를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고 있는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전 경험한 주민 대피 현장이 자꾸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분명 별다른 피해는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더 선명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시의 골목길에서, 시장에서, 지하철 플랫폼에서 나누는 작은 배려들과 조용한 협력, 그리고 양보들이 보였거든요. 이렇게 움직이는 사회는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거지? 그날 밤 저는 서울 외곽에 있는 소방학교 부속 기숙사에 묵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경험 많은 소방관들이 후배들을 교육하고 간혹 외국인 교류자에게도 문을 여는 조용한 공간이었죠. 늦은 시간 복도 끝 휴게실에서 커피를 한 잔 뽑아들고 나와 창가에 앉았을 때 누군가 다가와 조용히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이전에 몇 번 마주친 적 있는 중년 소방관이었어요. 근육질의 체격에 오래된 헬멧 자국이 남은 이마, 그리고 눈빛에는 전장을 오래 겪은 사람만이 가진 차분한 깊이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 옆에 앉으며 먼저 말을 건넸어요. 하워드 씨는 미국에서 몇 년 근무하셨어요? 저는 30년이요. 뉴욕 시내와 외곽을 오가면서 했어요. 불이야 뭐 어디든 다 비슷하지만 마음은 늘 다르더라고요. 제 말에 공감이라도 하듯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올해로 27년 차입니다. 지금이야 시민들이 우리를 믿어주시지만 사실 예전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저는 놀라운 말에 깜짝 놀랐고 이어서 충격적인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로 대한민국이 아주 발칵 뒤집힌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일 이후 우리 소방대원들은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땐 대응 매뉴얼도 부족했고 내부 시스템도 참 허술했고 무엇보다 우리도 무기력했죠. 아마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하고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다짐하면서 마음부터 새로 써야 한다고 그렇게 굳게 다짐을 한 게 말이죠. 그는 충격적인 말을 해놓고 아무렇지 않게 커피를 마시는 여유를 보였습니다. 그런 그의 손등엔 오래된 화상 자국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 뒤로 참 많은 욕도 먹었고 그 덕에 수많은 훈련을 했고 밤새도록 교육을 했죠.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했으니 말입니다. 사람들의 믿음을 다시 얻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했어요. 정말 쉽지 않았지만 신뢰는요, 제도보다 마음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지침서보다 먼저 내가 누군가를 위해 여기 있다는 걸 스스로 믿어야 하죠. 그게 없으면 어떤 매뉴얼도 구조도 한낱 종이장일 뿐입니다. 그 말에 저는 마치 오래된 벽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수백 명의 생명을 구했던 과거도 은퇴 후 아무도 찾지 않던 조용한 일상도 모두 그 말 앞에서 조용히 내려앉기 시작했어요. 신뢰도 제도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었어요. 그건 이 나라가 상처를 딛고 일어서기까지 흘린 시간과 눈물, 책임의 무게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으로 돌아와 오래된 구조복을 꺼내봤어요. 옷장 한 켠에 걸어놓았던, 뉴욕에서의 마지막 날 입었던 바로 그 옷을 굳이 한국까지 가져와 놓고 그제야 겨우 꺼내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올렸어요. 내가 왜 이 길을 택했는지 그 마음을 다시 꺼내는데 이렇게 먼 곳까지 와야 했을 줄이야. 한국에 도착한 지 어느덧 한 달이 훌쩍 지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든 나라든 처음 마주한 인상만으로 모든 걸 판단해선 안 된다는 걸 저는 하루하루 실감하고 있었어요. 서툴지만 진심을 담은 환대와 질서 너머에 있는 공동체의 따뜻한 숨결,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불길로 들어가는 영웅들, 그 모든 걸 보고도 가슴이 뛰지 않는다면 아마 심장이 식은 사람일 겁니다. 다행히 저는 아직 식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마지막 훈련이 있던 날 아침, 서울 외곽에 위치한 종합재난훈련센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도시 안팎의 모든 재난 상황을 가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실전형 훈련장이었죠. 고층 건물 화재, 지하철 탈선, 지진 붕괴, 대형 폭발물 대응까지 모든 시나리오는 실제와 거의 다름없을 정도로 정교했고 위험했어요. 하워드 씨, 오늘은 직접 투입하시죠. 훈련 담당자의 말에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은퇴자 신분으로 그것도 외국인으로 이 훈련에 참여해도 될까 싶었지만 그는 진지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동안 누구보다 진심으로 우리를 지켜보며 함께 하셨잖아요. 이젠 우리가 하워드 씨를 지켜보고 싶은걸요? 이 말이 생각보다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지켜봄은 때론 사람을 다시 움직이게 하니까 말이죠. 훈련은 고층 건물 10층 이상에서 발생한 가상 화재 상황이었고 시야 확보가 어렵고 내부 진입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아주 긴박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연기와 소음이 실제처럼 몰아쳤고 방화복 속은 이내 땀으로 흥건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했어요. 3층 이상 확인 완료, 4층 팀 진입 개시. 무전을 듣고 저희들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6층 계단에서 상황은 발생했습니다. 아이씨, 앞서가던 대원이 계단에 걸려 발목을 접질렀습니다. 무릎이 먼저 부딪혔고 헬멧이 철제 난간을 치며 둔탁한 소리가 울렸어요. 부상자 발생, 6층 계단 부근, 응급지원 요청 바람. 무전기가 다급하게 울리는 사이 저는 반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에게 다가가 몸 상태를 살핀 후 조용히 어깨를 내주었어요. 기댈 수 있겠나? 네, 천천히만 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른팔로 그의 몸을 지탱하고 왼손으로 난간을 잡은 채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사방이 연기로 뒤덮였지만 제 앞에는 그의 숨소리와 제 심장 박동만이 또렷하게 들렸어요. 이건 훈련이었지만 마음은 실전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제가 다시 꺼내든 불속을 향한 사명감으로 느껴졌어요. 지휘 본부에 도착했을 때 대원들은 놀란 눈으로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그를 치료실로 넘긴 후 저는 다시 방화복을 벗기 위해 컨테이너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훈련에 참여했던 대원 전원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저를 향해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그건 의례적인 박수가 아니라 같은 현장에서 등을 맞대고 싸운 이에게 보내는 동료의 인정이었습니다. 그 부상당한 대원은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저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할 것까지는 없어요. 그냥 제가 원래 하던 일이었을 뿐인데요, 뭘. 그 말을 하면서도 가슴 한편이 묘하게 뭉클해졌습니다. 그냥 하던 일이라기엔 이 감각은 너무 오랜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난 것 같군. 그 순간 공기마저 멈춘 것 같았어요. 제 심장이 다시 불을 향해 뛰기 시작했고 그 모든 시간이 의미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불 속을 지나며 잃었던 것들과 동료, 신뢰, 용기, 그리고 나 자신, 그 모든 걸 이곳에서 다시 찾았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그 어느 날보다 따뜻하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불이 두려워서 떠난 게 아니었다. 내 자리를 잃어서 떠났던 거였지. 하지만 이젠 돌아갈 수 있겠는데. 많은 깨우침을 뒤로 한 어느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어요. 기분이 조금 묘했거든요. 떠나야 할 날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까요? 창문을 열자 서울의 아침 냄새가 저를 반겼습니다. 참 낯설었지만 조금 익숙해진 그 공기와 자동차 소리, 분주한 사람들의 모습, 먼발치에서 들리는 구이 냄새, 그리고 아직은 잠에서 덜 깬 듯 졸린 도시의 모습까지 한동안 말없이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정이란 게 이런 걸까? 참 무섭구나. 나는 벌써 한국이 낯설지 않고 다시 돌아간다는 게 그저 아쉬울 뿐이네. 서울 소방청에서는 마지막 날을 아무렇지 않게 보낼 줄 알았습니다. 그냥 인사 한마디와 악수 몇 번 하고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는 것이 전부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점심이 다가오자 누가 저를 소방서 안쪽 강당으로 데려갔고 문을 열자 거기엔 깜짝 파티가 준비돼 있었어요. 종이로 만든 장식들과 손글씨로 쓴 배너, 그리고 제가 이름을 기억하는 수많은 대원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배너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루이스 하워드, 당신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당신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한국의 형제들이. 그 말 한 줄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낯선 땅에서 저는 더 이상 외국 손님이 아니었죠. 형제라는 단어는 소방관에게 있어 무엇보다 강력한 말입니다. 같은 위험을 마주하고 같은 불을 뚫고 지나온 이들만이 쓸 수 있는 그 무게를 저는 알고 있으니 말이죠. 그렇게 파티가 끝나갈 무렵 한 대원이 상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정갈하게 다듬어진 나무 명패가 하나 들어있었어요. 루이스 하워드, 명예소방관.
그 아래 작게 새겨진 문구는 아직도 제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그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정말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명패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 작은 조각은 단순한 기념이 아니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사람들과 마음을 나눴다는 증거였죠. 그리고 제가 다시 살아가야 할 이유를 되찾았다는 증명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저는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며칠간 멍하니 있기는 했어요. 한국에서 느꼈던 온기, 사람들의 말투, 한국의 분위기까지 전부 다 너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곧 저는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이젠 받은 걸 돌려줄 차례야. 현장에 직접 투입될 순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미국 각지에서 소방 강의를 시작했어요. 이론과 실무를 넘나들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강조했죠. 공동체의 힘, 마음에서 시작하는 대응, 그리고 진정한 사명감, 그걸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한 제 강의는 기존의 방식과는 전혀 달랐어요. 한국에선 시민들조차 훈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곤 해요. 대원들끼리는 계급을 떠나 생명 하나의 책임을 나누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이 일을 하는가를 늘 스스로 묻는 자세였습니다. 미국 대원들은 처음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이내 그 말들의 무게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저를 초청하는 곳이 늘어났고 몇몇 주에서는 제 강의를 표준 교육과정으로 삼고 싶다는 제안까지 들어왔어요. 누군가는 제게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루이스, 당신 덕분에 우리가 잊고 있던 본질을 다시 떠올릴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그렇게 저는 다시 불 속으로 들어갈 준비가 된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비록 물리적인 현장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 신념 속, 사명감 속으로 뛰어들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한국 덕분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단순히 배운 게 아니었죠. 사람의 온도, 서로를 지키는 의미, 그리고 사라졌던 나 자신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은퇴 후 무기력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 제 인생은 그곳에서 두 번째 불꽃을 얻게 됐어요. 이제는 미국의 책상 위에서 늘 강의를 준비하며 그 명패를 자주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늘 같은 말을 되새기고 있어요. 한국은 나에게 두 번째 심장을 줬다. 그리고 나는 다시 불 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할 수 있었다. 처음 한국에 대해 시스템만 발달한 나라라고 생각했으나 실제 한 달 남짓 경험한 한국은 참 따뜻한 공동체 정신이 깃든 훌륭한 곳이었죠. 제가 다시 살아야 할 이유와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 한국에 대한 감사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많이 배우고 깨우침을 얻은 것처럼 저 역시 미국에서 한국의 정서를 널리 알리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난에 찌들어 살던 한 영국인 남성이 한국 때문에 연간 2억을 버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고, 한 영국 여성은 자신이 첫 가게를 오픈한 이후로 한국 때문에 가장 큰 매출을 이루면서 놀라워하고 있는데요. 영국의 캄캄한 밤, 한국 때문에 끝없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은 정말 영국 전역을 들썩이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신사의 나라라는 영국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영국 여자 줄리아 잭슨이라고 합니다. 저는 맨체스터에서 맛집으로 소문이 자자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영국 요리 전문 셰프예요. 제 인생은 그야말로 완벽했어요. 직업적으로도 성공을 거두었고 거기에 멋진 남자친구 로버트까지 있었거든요. 로버트는 IT 업계에서 일하는 똑똑한 남자로 저는 그와 결혼까지 내다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로버트가 한국 출장을 가며 모든 일이 꼬이기 시작했답니다. 사실 처음에 저는 거기에 대해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한 달간의 짧은 출장일 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에 다녀온 로버트는 어딘가 달라져 있었어요. 그는 묘하게 들뜬 얼굴을 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그저 출장에 여운이려니 했어요. 로버트가 해주는 한국의 음식이나 문화에 대한 이야기는 일면 흥미로운 부분도 있었죠.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라며 눈을 반짝이며 말하는 그의 모습은 귀여워 보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로버트는 점점 수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언제부터인가 로버트는 하루 종일 휴대폰을 끼고 살더니 비빔밥이나 불고기 같은 한국 음식만 찾아 먹기 시작했고 심지어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를 배우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왠지 모를 촉이 느껴지더라고요. 왜 이렇게 갑자기 한국에 집착하지? 혹시 한국에 여자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저를 짓누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어쩌면 로버트가 한국에 빠져든 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어떤 한국 여자가 그의 마음을 훔쳤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저는 한국의 로버트에 상간녀가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죠. 솔직하게 말해, 너 한국 여자랑 바람난 거지?
그렇지 않고서야 영국인인 네가 한국 따위에 이렇게 관심을 가질 리가 없어. 빨리 바른 대로 되지 못해? 저는 화가 치밀어 올라 이렇게 로버트에게 소리쳤어요. 그러자 로버트는 대체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며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줄리아, 너 대체 지금 무슨 오해를 하고 있는 거야? 난 단지 한국의 문화와 기술에 반했을 뿐이라고. 로버트는 어떻게든 제게 해명하려 했지만 제 눈에는 그가 웃기지도 않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거짓말 좀 하지 마. 그깟 한국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건데? 한국은 기껏해야 개발도상국일 뿐인데 그런 뒤떨어진 나라에 그렇게 환장하는 게 말이 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자 로버트는 정색을 하더니 한국을 겨우 그깟 나라로 취급하지 말라며 오히려 제게 화를 내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로버트가 한국에 여자를 숨겨놨다고 확신하게 되었죠. 그 순간 저는 로버트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졌고 결국 그와 헤어지기로 했어요. 됐어. 이제 그만할래. 넌 한국 여자나 실컷 만나. 저는 이렇게 외치고는 돌아섰죠. 겨우 이런 남자와 미래를 약속했던 내가 바보였다는 생각과 함께 제 마음속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가득 차올랐어요. 무엇보다 짜증났던 건 제가 저와 같은 백인도 아닌 한국 여자에게 밀렸다는 것이었죠. 정말이지 자존심이 상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로버트에 대한 배신감과 한국에 대한 분노로 몇 날 며칠을 끙끙 앓았답니다.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으니까 요리도 제대로 되지 않더군요. 결국 저는 며칠 휴가를 내고 사촌 오빠가 살고 있는 아일랜드로 가서 조금 쉬다 오기로 했어요. 한적한 아일랜드에 가면 그래도 마음 정리가 잘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막상 도착한 사촌 오빠의 집에서 저는 끔찍한 광경을 보고 경악하게 되었답니다. 글쎄 오빠가 넷플릭스로 한국 예능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를 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심지어 오빠는 한국 LGTV로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자 정말 짜증이 치밀어 올라 견딜 수가 없더군요. 저는 이미 한국에 질린 상태였는데 이곳 아일랜드에서마저 한국 이야기를 듣게 될 줄이야.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말았어요. 오빠, 아니 세상에 아무리 볼 게 없어도 그렇지 왜 한국 요리 프로그램을 봐? 저딴 후진국에서 만든 게 대체 뭐가 좋다고? 제 말에 오빠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넷플릭스에서 이 프로그램이 전 세계 1위인데 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야, 난 태어나서 이렇게 재미있는 프로그램은 처음 본다. 그러면서 오빠는 이런 기발한 프로그램을 만든 한국이 정말 대단한 것 같다며 한국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오빠의 말에 저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죠. 다들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야. 아니 대체 한국 따위가 뭐길래 다들 이 난리를 치는 거야. 제가 이렇게 소리치자 오빠는 갑자기 표정이 굳더니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이어서 오빠의 입에서는 단호한 말이 흘러나왔죠. 줄리아, 네가 아무리 내 가족이지만 감히 한국을 모욕하는 건 봐줄 수 없어. 저는 그의 말에 깜짝 놀라서 오빠는 왜 그렇게 한국 편을 드는 거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러자 오빠는 크게 한숨을 내쉬더니 이렇게 말했죠. 줄리아, 너도 우리 집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기억하지? 난 대학은커녕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질 기회조차 없었어. 결국 난 군인이 되어 이라크로 파병을 갔지. 그곳에서 난 매일같이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했어. 매일 밤 폭탄 소리에 잠에서 깨고 순찰을 돌 때마다 길가에 숨겨진 지뢰를 밟을까 두려워했지. 솔직히 당장이라도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어. 하지만 나는 목돈이 꼭 필요했어. 언젠가 영국으로 돌아가면 그 돈으로 작게나마 사업을 하는 게 내 꿈이었지. 난 그 꿈 하나로 파병 생활을 견뎌냈어. 그리고 마침내 영국으로 돌아온 나는 곧바로 통조림 공장을 세웠지. 전쟁터에서 꿈꾸던 그 순간이 드디어 현실이 된 거야. 그 순간의 기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 하지만 인생은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 나는 사업에 대한 경험이 너무 없었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공장은 문을 닫고 말았지. 그때 난 정말이지 딱 죽고 싶었어. 이제까지 난 대체 뭘 위해 열심히 살아온 것인지 모든 게 다 헛된 일처럼 느껴졌지. 그렇게 말하는 오빠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죠. 잠시 숨을 고른 오빠는 꽉 잠긴 목소리로 힘겹게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렇게 막다른 길에 몰려있을 때 우연히 아일랜드의 골뱅이 어부들이 큰 돈을 번다는 걸 알게 됐어. 솔직히 그때는 이미 모든 걸 잃은 상태라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어부 일을 시작했지.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난 그때 고기잡이 배를 처음 타본 거니까 그저 하루하루를 버틸 뿐이었지. 게다가 우리 영국인들은 웬만하면 골뱅이를 잘 먹지 않으니까 과연 이게 장사가 될까 하는 걱정도 있었고 그런데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 글쎄 내가 잡은 골뱅이가 한국으로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한 거야. 주문은 계속 밀려들었고 어느새 나는 연간 2억을 버는 어부가 되어 있더라고. 생각해보면 이라크에서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던 때나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었던 때의 나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 오빠는 눈물을 닦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나에게 있어서 한국은 단순한 고객이 아니야. 한국은 내 인생에 새로운 의미와 희망을 준 은인 같은 존재라고. 전쟁터에서 살아남아 돌아왔지만 또다시 절망에 빠졌던 나에게 한국은 새 삶을 준 거나 다름없어. 그런데 넌 한국을 비웃고 무시했지. 그건 내 은인을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난 그걸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이어서 오빠는 TV를 가리키며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어요. 저기 흑백 요리사에 나오는 100명의 한국인 요리사들을 봐봐. 영국인들이나 유럽인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엄청난 퀄리티의 음식들을 재료만 보고 뚝딱 만들어내고 있어. 내가 고기잡이 배에서 잡은 골뱅이가 한국에서는 건강과 맛까지 모두 사로잡는 레시피로 만들어져서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영국은 어떠니? 빵에다 고기를 구워 넣어놓지 않니? 한국과 비교 불가야. 흑백 요리사에서처럼 한국의 음식 문화뿐만이 아니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한국 TV는 네가 무시할 만한 게 아니라고. 너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선명한 화질의 TV를 본 적이 있어? 영국 회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품질의 TV는 못 만들걸? 오빠의 말에 저는 뭐라 대꾸할 말이 없어서 입을 다물고 말았어요. 솔직히 한국이 만든 TV는 세계 최고인 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왠지 모르게 분한 마음이 들었고 저는 결국 이렇게 따지고 들었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한국산 TV로 한국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보는 건 좀 너무 심하지 않아? 오빠 꼭 한국에 미친 사람 같아. 제 말에 오빠는 호탕하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 한국에 미친 사람 맞아. 특히 흑백 요리사에 완전 빠져있고 이건 진짜 사람을 미치게 할 만큼 재미있으니까. 백악관 출신 요리사와 무명의 요리사가 1대1로 맞붙는 요리 경연 대회라니 무슨 만화나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림이잖아?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요리사들의 개인사는 또 얼마나 감동적인데 심사위원인 안성재 셰프는 원래 나처럼 군인이었는데 지금은 미슐랭 3스타의 요리사가 되었고 또 어떤 셰프는 원래 중국 음식점에서 철가방을 들고 배달을 하다가 열심히 노력해서 요리사가 되기도 했대. 다시 말해 이건 다른 나라들이 흔하게 만드는 단순한 요리 오락 프로가 아니라 요리를 통해 인생을 보여주는 혁신적이고도 독창적인 프로그램이라는 거야. 이런 기획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세상에 한국 말고 또 어디 있겠어?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유명 셰프와 이름도 없는 무명의 요리사가 맞붙는다는 것과 어려움 속에서도 노력해서 발전해왔던 무명 요리사들에게 동기부여까지 주고 있어. 이게 현실적으로 영국에서 가능하니? 영국에서 이름 있는 셰프들이 무명 셰프들과 1대1로 요리 대회를 한다고 하면 과연 거기에 참여할 영국 유명 셰프들이 있기는 할까? 오히려 무명 셰프들을 무시하기 바쁘고 혹시라도 질까봐 겁먹고 나오지 못할걸? 그렇게 말하는 오빠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과 애정이 듬뿍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런 오빠를 보며 제 남자친구인 로버트도 이런 식으로 한국에 빠지게 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때 오빠가 제게 경고하듯 말하더군요. 줄리아, 네가 한국을 싫어한다면 그건 네 자유야. 하지만 적어도 한국을 비웃거나 무시하지는 마. 한국은 나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나라니까. 오빠의 말을 듣고 나니 제가 얼마나 무지하고 이기적이었는지 알겠더군요. 하지만 자존심이 뭔지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싫더군요. 결국 저는 난 그만 집에 가겠다고 말한 뒤 서둘러 오빠의 집을 빠져나왔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빠의 말이 자꾸만 제 머릿속을 맴돌더군요. 결국 저는 집에 오자마자 흑백 요리사를 틀었어요. 속으로는 재미없기만 해봐라 바로 꺼버릴 테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게 웬걸? 5분이 50분이 되고 한 편이 2편이 되고 3편, 4편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집중해서 보다 보니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라는 문구가 뜨더라고요. 뭐야? 벌써 끝이라고? 말도 안 돼. 다음 편 없어? 저는 제발 한 편만 더, 딱 한 편만 이라고 중얼거리며 다음 편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다음 편은 없었고 이어서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말았는데 그건 바로 커튼 사이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었죠. 깜짝 놀라 시계를 보니 어느새 새벽 5시가 되었더라고요. 잠깐, 분명 내가 어젯밤 12시부터 이걸 보기 시작했으니까. 뭐야, 그럼 내가 지금 5시간 동안 이걸 보고 있었던 거야? 세상에, 미쳤어. 저는 꼭 뭐에 홀리기라도 한 것 같은 기분에 한참을 그대로 굳어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죠. 근데 진짜 재밌기는 했어. 그렇게 중얼거리며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는 오빠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죠. 오빠, 어제는 내가 진짜 미안했어. 그런데 흑백 요리사 다음 에피소드는 언제 나와? 아, 그리고 나 지금 한식이 너무 먹고 싶은데 어떡해?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저는 피식 웃음을 지었어요.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을 업신여겼는데 지금은 이렇게 한국 프로그램에 푹 빠져 밤까지 새버렸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었죠.
그렇게 묘한 기분을 느끼고 있을 때 마침 오빠에게 답장이 오더군요. 런던에 한국식 포장마차를 모티브로 만든 유명한 포차가 있대. 이따 저녁에 같이 가보자. 오빠의 답장을 보자마자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한국 포차라니 흑백 요리사에 나온 한식들을 먹게 된다는 생각을 하자. 입에서 군침이 돌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다 갑자기 번뜩 어떤 강렬한 깨달음이 저를 찾아왔어요. 잠깐, 나 영국 음식 셰프잖아. 이래도 되는 거야? 순간 저는 영국 요리를 배신한 것 같은 기분에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어제 집에 오는 길에 사온 영국의 대중 음식 피쉬앤칩스가 절 원망스럽게 쳐다보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곧 한식을 먹게 된다는 기쁨이 그 모든 걱정을 휩쓸어 갔어요. 에라 모르겠다. 일단 먹어보고 생각하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마침내 저녁이 되었고 저는 설렘 속에 콧노래까지 부르며 한국 포차로 향했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글쎄, 포차 앞에 수많은 영국인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줄의 끝에 서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 혹시 줄 서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사람은 태연한 얼굴로 이렇게 답하더군요. 여긴 기본 웨이팅이 1시간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운이 좋으면 그렇고 어떤 날은 2시간도 넘게 기다리기도 해요. 그 말에 저는 그만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겨우 식당 한번 들어가는데 2시간이나 기다려야 하다니 순간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났죠. 2시간 웨이팅은 너무 심한데 그냥 다른 데 갈까? 하지만 곧 흑백 요리사에서 본 한식들이 떠올랐고 결국 저는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한식을 위해 이 정도쯤이야. 그렇게 지루한 기다림이 시작됐어요. 30분, 1시간. 무려 1시간 40분이 흐른 뒤에야 제 차례가 왔죠. 47번 줄리아 잭슨님. 마침내 제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저는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며 포차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제일 먼저 한식의 낯선 냄새가 제 코를 자극하더군요. 매콤하면서도 고소한, 저절로 침이 꿀꺽 넘어가는 그런 냄새였죠. 이어서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작은 술잔을 들고 건배를 외치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 사람들은 단숨에 술을 마시더니 일제히 얼굴을 찌푸리더군요. 왜 저러지? 술이 맛없나? 하지만 곧이어 그들의 입에서 나온 건 캬하, 기쁨의 찬탄성과 즐거운 웃음소리였어요. 저는 너무 궁금해서 지나가는 직원을 붙잡고 이렇게 물었죠. 저기요, 저 사람들이 마시는 게 뭐예요? 아, 맛없어 보이는데 왜 저렇게 좋아하죠? 그러자 직원은 빙그레 웃더니 저건 한국의 대표 술, 소주예요 라고 알려주더군요. 그 순간 제 위장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나도 저거 마시고 싶어 라고 외치는 듯 말이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오빠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오빠, 우리도 얼른 저거 소주 마셔보자. 저기 자리 있다. 빨리 가서 앉자. 그렇게 저희는 서둘러 자리를 잡았고 메뉴판을 받자마자 신이 나서 주문을 하기 시작했죠. 여기요. 우선 소주 1병 주세요. 아, 그리고 오돌뼈랑 주먹밥도요. 오빠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절 쳐다보더니 오돌뼈는 매운 음식인데 괜찮겠냐고 물어보더군요. 오빠의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사실 저는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이 오돌뼈를 너무나 맛있게 먹고 있었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결국 저는 오돌뼈를 주문했고 잠시 후 드디어 소주와 안주들이 테이블에 세팅되었어요. 저는 설렘 반, 두려움 반의 표정으로 소주잔을 들었죠. 그리고는 소주를 단숨에 들이켰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게 뭐야? 너무 써. 불처럼 뜨거운 액체가 제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눈에서는 눈물이 찔끔 나왔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기분은 너무 좋더라고요. 스트레스가 확 풀리면서 제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크 소리가 나왔죠. 오빠는 그런 저를 보며 줄리아 너 완전 한국인 다 됐다며 키득거렸답니다. 저는 오빠를 한번 흘겨보고는 어설픈 젓가락질로 오돌뼈 하나를 집어들었죠. 그리고는 용기를 내어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입안에서 불이 난 것처럼 뜨겁고 매운맛이 폭발했어요.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흐르고 코는 시큰거리고 혀는 얼얼했죠. 물, 오빠 나 빨리 물 좀 줘. 저는 발을 동동 구르며 물을 찾았어요. 하지만 오빠는 물 마셔봤자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차라리 주먹밥을 먹어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급히 주먹밥을 한 입 가득 물었죠. 그러자 마법처럼 매운맛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고소하고 짭짤한 맛이 채웠어요. 매운맛과 고소한 맛은 그야말로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었고 저는 정신없이 오돌뼈와 주먹밥을 번갈아 먹기 시작했어요. 너무 매워서 얼굴이 새빨개지고 땀은 비 오듯 흘렀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오빠, 오돌뼈 이거 완전 대박이야. 내가 살면서 먹어봤던 것 중에 제일 맛있어. 이 조합이면 난 100끼, 아니 1000끼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거야말로 미슐랭 3스타 깜이야. 저는 입 주변이 온통 빨갛게 변하고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채로 마치 제가 백종원이라도 된 양 열변을 토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줄리아? 뭐야? 네가 왜 여기에 있어? 고개를 돌려보니 그곳에는 제 전 남자친구 로버트가 서 있었죠. 로버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고는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바로 며칠 전 한국 때문에 크게 싸우고 헤어졌는데 그랬던 제가 한국 포차에서 오돌뼈를 흡입하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생각해도 이 상황이 너무 웃기고 말이 안 되더군요. 한참을 멋쩍게 뒷목만 긁적이며 우물쭈물하던 저는 결국 웃기지도 않는 변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나 지금 한식 공부 중이야. 이 오돌뼈를 영국 요리에 어떻게 접목시켜볼까 연구 중이야. 그러니까 내가 한식을 먹고 싶어서 여기에 온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와본 거지. 제 엉터리 변명에 로버트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짓더군요. 그러더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얼굴에 그 양념 자국은 뭔데? 그것도 연구 중인 거야? 저는 그제야 제 얼굴 상태를 깨닫고 얼른 냅킨으로 닦아내려 애쓰며 또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기 시작했죠. 한식이 워낙 건강에 좋잖아. 이건 그러니까 피부에 좋은 고춧가루 양념 마스크팩이야.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오빠는 푸훗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오빠를 째려보며 발로 살짝 밟았죠. 로버트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이내 묘한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고요. 알겠어. 그럼 고춧가루 양념 마스크팩 연구 열심히 해. 난 이만 가볼게. 그 말을 끝으로 로버트는 돌아섰고 저는 곧바로 탁자에 머리를 쿵 하고 박아버렸어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당장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죠. 하지만 창피한 것은 창피한 것이고 제 입은 여전히 맛있는 오돌뼈와 소주를 원했어요. 결국 저는 술잔을 다시 집어들었고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도 추가로 시켰답니다. 한 잔, 또 한 잔, 신나게 소주를 마시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음식도 이렇게 맛있고 예능 프로그램도 재미있게 잘 만들고 우리 사촌 오빠는 한국 덕분에 떼돈도 벌고 있는데 대체 난 왜 그렇게 한국을 싫어했던 거지?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는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한국을 미워했더라고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말이죠. 사실 로버트는 바람을 피울 남자도 아니었고 한국 문화는 충분히 빠져들 만한 매력이 넘치는 것이었는데 과거에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너무 어리석게 군 것 같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하며 소주 한 잔을 더 들이키고 나니 과거의 기억들이 마치 손에 잡힐 듯 선명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로버트가 케이팝 노래를 부를 때 난 무슨 그런 알아듣지도 못할 노래를 부르냐며 귀찮아 했었지. 또 로버트가 한국 드라마를 보자고 했을 때 난 멀쩡한 영국 드라마를 두고 무슨 그런 후진국 드라마를 봐 라고 하며 그의 취향을 무시했었지. 분명 그 드라마들도 흑백 요리사처럼 엄청 재밌었을 텐데 난 진짜 바보였어. 그날 밤 저는 이런 후회 속에 잠이 들었고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로버트에게 전화를 걸어 진심을 다해 사과했어요. 로버트, 정말 미안해. 내가 어리석게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했던 것 같아. 넌 그냥 한국이 만들어낸 훌륭한 문화를 나랑 같이 공유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너무 편견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 괜찮다면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는 없을까? 제 말에 로버트는 안 그래도 어제 한국 포차에서 저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대체 그동안 제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묻더군요. 저는 사촌 오빠의 이야기와 흑백 요리사에 중독된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그동안 제가 너무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 반성한다고 말했어요. 난 그동안 영국만이 최고이고 그 어떤 것도 영국 문화를 대체할 수 없다는 이상한 착각을 하고 살아온 것 같아. 사실 한국은 아시아 국가에 불과하고 영국에 비교하면 한참 수준 떨어지는 나라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실제로는 영국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없어서 못 먹고 한국 프로그램은 전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 너무 매력적인 나라더라. 이제야 한국 문화를 제대로 알게 된 게 아쉬울 정도야. 로버트는 제 말을 듣고는 사실 자신도 한국에 가기 전까지는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우물안 개구리에 불과했다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처음에 출장을 갈 때만 해도 난 한국에 별다른 기대가 없었어. 그런데 막상 한국에 가보니까 한국은 상상을 초월하는 나라더라. 난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런던이 세계 최고의 대도시라고 생각했었거든. 그런데 진짜는 서울이더라고. 거기는 꼭 미래도시 같았어. 호텔룸에는 AI 비서가 설치되어 있어서 콜택시 예약부터 쇼핑, 스케줄 관리까지 너무 편하게 할 수 있고 어딜 가나 5G 네트워크가 깔려 있어서 일 처리도 아주 빠르고 쉽게 할 수 있었어. 매일 매순간 한국이 최첨단 기술의 선두주자라는 걸 온몸으로 느꼈지. 그러면서 로버트는 한국은 반도체, IT, 철강, AI, 바이오테크, 첨단 모빌리티까지 모든 분야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한국은 앞으로 5년 안에 세계 5대 강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로버트는 IT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만큼 잠깐이지만 한국에서 지냈던 날들을 잊을 수가 없었고, 언젠가 저와 결혼하면 한국으로 이민을 가고 싶은 마음에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했던 것이라고 했죠. 저는 로버트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괜한 의심을 하며 그를 닥달했다는 생각에 부끄러워져서 다시 한번 사과를 했고, 로버트는 괜찮다며 이제부터는 함께 한국의 훌륭한 문화를 배워가자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답니다. 우선 저희는 매주 월요일 저녁을 한식의 밤으로 정했고, 이날은 무조건 한국 요리를 먹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함께 한국어 학원에도 등록했답니다. 언젠가 자막 없이 한국 예능 프로그램과 한국 드라마를 볼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러면 훨씬 더 재미있게 한국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학원에 등록하고 나오는데 제 머릿속에 어떤 아이디어가 번뜩 떠올랐어요. 그건 바로 제 식당에서 한식과 영국 음식을 섞은 퓨전 요리를 팔면 어떨까 하는 것이었죠. 로버트는 제 생각을 듣더니 열광적으로 동의했고, 저는 바로 새로운 메뉴 개발에 착수했답니다. 며칠 동안 실험을 거듭한 끝에 저는 불고기 베이글과 삼겹살 스테이크 레시피를 완성했어요. 불고기의 달콤한 맛과 베이글의 쫄깃한 식감이 환상의 조화를 이뤘고, 삼겹살 스테이크는 영국식 소스와 어우러져 새로운 맛을 만들어냈죠. 여기에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소주였죠. 한국 포차에 다녀온 이후 저는 소주에 완전 푹 빠져버렸고, 다른 영국인들에게도 소주를 꼭 소개하고 싶었거든요. 그때 때마침 손님들이 저녁 식사를 하러 들어오기 시작했고, 저는 기대와 설렘을 가득 품은 채 새 메뉴를 손님들에게 선보였죠. 오늘의 스페셜 요리는 불고기 베이글과 삼겹살 스테이크예요. 여기에 한국의 전통주인 소주를 곁들이면 천상의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거랍니다.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제 말에 한 손님이 소주가 뭐냐고 물었고, 저는 한번 맛보시라며 기다렸다는 듯이 소주를 가져다 드렸어요. 손님은 처음 보는 술에 조금 망설이는 것 같더니 이내 용기 내어 한 잔을 비웠죠. 그리고 그 반응은 아주 폭발적이었답니다. 이 술 뭐예요? 처음엔 좀 강한 것 같더니 이상하게 자꾸 당기는데요. 저는 손님의 반응에 미소 지으며 이번에는 삼겹살 스테이크를 추천드렸어요. 삼겹살은 특히 소주와 궁합이 좋다면서 말이죠. 그러자 손님은 고개를 힘껏 끄덕이더니 삼겹살 한 조각과 소주를 한 모금 털어 넣었죠. 그 순간 손님의 눈이 당장이라도 튀어나올 듯 커지더군요. 그러더니 계속해서 삼겹살과 소주를 번갈아 먹기 시작했죠. 와, 이거 진짜 맛있네요. 이렇게 맛있는 조합을 왜 영국인들은 몰랐을까요? 손님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신나하며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여기 식당으로 나오라고, 여기에 아주 끝내주는 한식 메뉴가 있다고 했어요. 다른 손님들 역시 한국인들은 천재인 것 같다고, 대체 어떻게 이런 맛있는 조합을 생각해낸 거냐며 감탄에 감탄을 거듭했죠. 주문은 끊임없이 이어졌고 주방은 전쟁터가 따로 없었어요. 하지만 제 입가에는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를 않았답니다. 제가 사랑하게 된 한국 음식 문화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이 순간이 너무나 행복했거든요. 이날 저는 레스토랑을 오픈한 뒤 역대 최대 매출을 올렸고, 그렇게 저는 기쁜 마음을 안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기쁨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고요? 바로 흑백 요리사, 새로운 에피소드였죠. 요즘 저의 가장 큰 즐거움은 흑백 요리사를 보는 거랍니다. 로버트와 소파에 함께 앉아서 흑백 요리사를 보고 있으면 세상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답니다. 이게 세상 사는 맛이구나 싶어요. 제게 이런 즐거움을 알게 해준 한국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한국 덕분에 제 삶은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워졌어요. 예전에 영국밖에 모르던 바보였고 그만큼 좁은 세상에서 살아갔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설렘을 느껴요.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한국 문화를 발견하게 될까, 어떤 맛있는 한식을 만들어 볼까 하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죠. 앞으로 살면서 제 인생에 어떤 일들이 닥칠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한국 문화와 함께라면 언제나 행복할 거라는 거예요. 정말 다시 한번 한국에 감사드리며 이만 저의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흑백 요리사, 저도 요즘 즐겨보고 있어요. 정말 손꼽히는 유명 셰프들과 무명 셰프들과의 정면 대결, 그리고 심사위원인 백종원 선생님과 국내 유일 3스타 안성재 셰프까지. 요즘 전 세계적으로 엄청 이 흑백 요리사가 인기몰이라고 하던데 즐거운 에피소드였네요. 좋은 한식 많이 만들어서 널리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더 즐겁고 유쾌한 사연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만의